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자,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을 신청한 지 지금 한 달이 돼갑니다. FTX 파산 신청 이후에 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움직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FTX 파산 그 후폭풍 그리고 암호화폐의 미래 어떻게 될지 좀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암호화폐 하면 또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내가 해봐서 안다는 네. 마이너스 80%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윤혜 씨.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정말 했어요? 거래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네, 저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네. 윤혜 씨는 그래도 알짜. 윤혜 씨는 해봐서 그렇게 건진 게 별로 없어요. 건진 건 하나도 없어. 네. 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좀 반대로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 교수님. 예. 먼저 그 FTX가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해요. 예. 가상자산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권거래소처럼. 예. 여기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데 일단 여기가 왜 파산을 하게 된 건지 그 과정부터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그 거래소는요.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 문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암호화폐의 특성은 예. 우리가 탈중앙을 얘기하잖아요. 흔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분산과 개방 예.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앙 정부에 우리 명령 안 듣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화폐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종이 화폐 같은 경우들이 이건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이건 진정한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화폐는 금이라든가 이런 실물들만이 진정 화폐다. 네. 사실 그게 이제 의미도 있는 게 한국은행이 찍어낸 지폐나 국민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나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차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네. 그 가치가 사실 뭐냐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건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정부가 보증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집단적으로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뭐냐면 채권이고 그런 점에서 진정한 화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부가 독점을 했던 거잖아요. 중앙 정부가요. 독점을 했던 거예요. 화폐는 권력인데 권력인데 독점을 했던 건데 이 암호화폐는 뭐냐면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사실 이게 출발을 합니다. 정부가 특히 뭐냐면 미국에서 달러 찍어낸 미국 정부는 또 이걸 그냥 무차별적으로 대규모로 막 찍어내고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 그러니까는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압수표든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든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우리가 한국에서만 사실 유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 나가면 그거 안 받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처럼 서로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암묵적으로 그걸 신용을 인정을 해주고 서로가 이제 그걸 서로가 수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폐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것들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걸 화폐로 내가 저기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게 화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요. 원래는 그 목적으로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뭐냐면 민간 단위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정부의 간섭 없이 민간 차원에서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기술로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을 시킨 거죠. 결합시킨 건데 근데 이 거래소는 이게 중앙 집중적인 거거든요. FTX든 뭐 바이낸스든 간에 얘네들은 뭐냐면은 거래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자기들이 다 매개해주고 앉아 있고 지네들이 다 결제해주고 앉아 이런 거잖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 주식거래소처럼 증권거래소처럼 근데 그 증권거래소는 그나마 뭐냐면은 그 속에 소위 결제하는 데는 또 따로 있잖아요. 예탁결제원. 그래, 예탁결제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분산돼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권력이 권한이 집중되게 되면은 분산시켜야 된다. 사고가 안 나려면은. 근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 지네들이 다 독점하고 있었던 거야. 권한을요. 결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고객들의 돈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잠깐 그렇게 돌려서 쓰다가 다시 메꾸겠다 이렇게 해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암호화폐는 저는 상당히 지금 역사가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정착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 그 우여곡절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여기서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스템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좀 이게 개선이 되고 예.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대개 보게 되면 암호화폐 속성하고 안 맞는 것들이 지금 사고를 치고 앉아 있는 것들이에요. 대개 보면은요. 그중에 근데 FTX. 그래서 FTX도 이게 그러니까 중앙 집중 거래소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중앙 집중 거래소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TX가 발행한 그러니까 FTT 그 여기 토큰이요. 코인. 예. 토큰 이 토큰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게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뭡니까? 거래소가 자기네만의 또 암호화폐를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결제 기능도 진행해줘야 되잖아요. 예. 고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았어. 그럼 돈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게 이제 FTT로 한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FTT보다 달러를 받고 싶어. 그렇지.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 FTT의 가치를 달러에다가 묶어놔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이런 통화들이 소위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우리가 네.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 테이블. 연동시키는 거. 예, 그래가지고 달러하고. 그러면 가치를 어쨌든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하. 과거에 초창기의 은행들이요, 예. 중앙은행이 나타나기 전에 예. 은행들이 먼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있기 전에 런던에서 골드스미스나 이런 금세공업자들이 예. 은행 역할을 했을 때 예. 걔네들이 은행권을 발행을 했어요. 금으로 일일이 다 갈 수 없으니까는. 예?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유통된 게 뭐냐면은 이거 가져오면 언제든지 내가 금으로 바꿔주겠다. 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용이 형성돼 가지고 그나마 거래가 됐던 겁니다. 네. 사용됐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FTT라는 것은 자기들이 뭐냐면 이것을 달러라든가 이런 경화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에다가 화폐 가치에다가 이걸 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한 화폐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이게 화폐예요? 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그 정체성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FTT 발행액만큼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달러라든가 이런 걸로 메꿔주는 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이걸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없이 그러니까 FTT를 운영한 거예요. 자기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으니까 예.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견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이낸스가 예. 자기들은 준비금을 바이낸스도 거래소죠. 예, 거래소죠. 세계 1위 뭐 거래소인데 예. 바이낸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불똥이 막 여러 군데 튀고 앉아 있으니까 예. 불신감이 막 퍼지니까 예. 자기들은 준비금을 바이낸스도 자기들 토큰 발행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자기들은 준비금을 예. 많다? 1점 몇 배까지 갖고 있다. 오. 예. 그러니까 100% 이상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나 유틸리티 코인인데 이건 주로 뭐냐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갖는 유틸리티 코인이었단 말이에요. FTT가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엄격하게 그거를 그 지켜야 되는데 그걸 관리 감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주식시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처럼 얘네들이 감독이나 규제를 받는데 이건 얘네들은 없잖아 아직이요. 예. 감시 안 받고 그러니까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죠. 근데 그게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좀 나은 편이에요. 이 코인 같은 감독원이. 거 발행했나요? 비트 뭐지? 코인원 이런 데서는 코인 그저 안 하고 있죠. 네, 안 그걸. 했잖아요. 못 하고 하고 그나마 그거 하고 있죠. 예, 그런 정도로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이 그 돈을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루나라든가 이거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루나 같은 경우 완전히 사기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사기라고 보는 것이고 가치 없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폰지 사기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네. 저는 뭐냐면은 처음에 그 암호화폐 소위 말해서 사업 모델은 저는 정당성은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거래소에 수익이 있잖아요. 예. 수익이 네, 발생하잖아요. 수수료.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예. 주식거래소가 그 수수료 발생하듯이. 그러니까 수익이 뒷받침되는. 그 가치가 그러니까 그 토큰의 FTT의 가치가 그 수익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종의 담보로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게 무슨 수수료를 그 거래소의 수수료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기업들이 네. 주식을 발행할 때 네. 그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이 그러니까 실현하는 수익에 비례해서 주식 가치가 형성되잖아요. 네. 그러면 FTT도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실질적인 가치가 얘네들은 뭐냐면 이 수수료. 거래소 수수료 가지고 그치.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었다 이거예요. 루나 같은 거에 비해서 루나 아예 없었는데. 그렇지. 아. 예. 근데
그거만큼만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긁어모으고 또 그다음에 그거를 사면서 가치를 올려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사업에다 막 또 투자를 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차입도 하고 담보로 해가지고 예. 아이고. 엄청난 다른 데다가 위험한 데다가도 막 자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왜 그러냐면은 뭐 자산 시장이 워낙 뜨거웠었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다가 그 손실 보니까는 그 자기들이 발행한 FTT를 실질적인 가치를 뒷받침 못하게 되니까는 그걸 파악한 사람들이 던진 거죠. 예, 얘를. 그럼 이게 터질 게 터진 거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본적인 그 존재 의미를 부정한 거죠. 스스로가. 이렇게 거래소가 파산하면 어떤 피해를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기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네, 뭐 비트코인이 내가 뭐 1억 원어치가 일단 있어. 이게 파산이 되게 되면은 네. 파산이 되게 되면 파산법에 따라서 네. 거기에 자산들이 일단 다 동결돼요. 아,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거기 있는 겁니까? 네. 아. 그럼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채권 채무를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도 꽤 여기 들어가 예, 그렇죠.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다루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산이 동결된다고. 이게 이제 조사되고 이제 뭐 이게 파산 신청을 한 거니까 자기들이. 그럼 네. 법원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요. 네. 잘 거래소도 잘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최 교수님 FTX 파산이 예. 그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발생한 리만 브라더스 예. 이 파산 이거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거든요. 예. 어떤 이게 리만 브라더스하고 무슨 FTX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기 전에 예. 네. 리먼 브라더스가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랭킹 4위 정도 됐었습니다. 예. 자산 규모로요. 예. 그러니까 큰 은행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5위가 베어 스턴스라고 있었어요. 예, 있죠. 그 앞에 3위가 메릴 린치였었고요. 메릴 린치는 주식 증권회사로 이제 우리한테는 유명했는데 네. 예. 전 세계 지점이 제일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예. 3, 4, 5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 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전에 그해 봄에 베어 스턴스가 먼저 파산합니다. 거기가 먼저 문제가 5위가 있었어요. 먼저 예, 5위가 먼저 파산을 해요. 네.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연준이 예. JP 모건한테 니네 돈 빌려줄 테니까 예. 쟤네 인수해 해가지고 사실상 구제를 했어요. 네. JP 모건한테 니네들이 좀 인수를 해라. 예. 근데 이제 돈 가니까 연준이 돈을 투입한 거예요. 예. 빌려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리먼 브라더스가 막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막 자금난에 시달려가지고 RP 막 발행하고 그냥 높은 금리로 막 발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자금을 막 돌리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맞게 생겼으니까는 해주는데 막 SOS도 쳤죠. 쳤는데 뭐냐면 안 돼 니네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준이 거부했는데 네. 하마터면 한국에 그거 살 뻔했는데 일부 투자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때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요.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인데 예? 노무현 정부 때요. 기억들 아십니까? 동북아 금융허브 만들겠다 했어 대한민국을. 맞았어요. 그때 강만수 장관 뭐하고 그래요. 이 강만수 장관은 저기 전이었나? 이명박 때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을 그러니까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동아시아에서는 저기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 저거 하고 있는데 서울 여의도 이쪽으로 이제 그 당시엔 금융이 전부 다 최고라고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금융이 전에는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한테도 우리나라 동북아 금융허브가 안 됐길래 다행이지 됐으면은 월가에서 그것이 이 허브라는 게 뭐예요? 다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월가하고 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연결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유입이 유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가가 그러니까 전념이 됐는데 그 전념이 같이 우리가 전념이 되는 거죠. 감염되는 거죠. 네. 이게 안 됐길래 일부 은행들이 그러니까 CDO라는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좀 손실 난 거로 끝인 거고 만약에 진짜 동북아 금융협회 됐으면 우리나라 박살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근데 하여간 이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시켰던 이유가요. 뭡니까? 리먼 브라더스 파산시켰을 때 그렇게 후유증이 클지를 몰랐던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요. 부실 자산이 자기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빙산을 보게 되면은 물에 떠 있는 부분 아주 극히 일부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을 안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개념이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림자 금융. 예,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은행들하고 비슷한 짓을 하는데 그러는데 은행은 중앙은행이 됐던 금융감독원한테 감독이나 규제를 받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걸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요. 은행과 비슷한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래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금융감독에다 보고할 필요 없는 거래들 같은 거라든가 장외 거래라든가 하여간 뭐 이 감독원에다가 보고할 필요 없는 거래들이에요. 예외 받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빙산의 대부분이었던 거야.
근데 그거가 파악이 안 됐던 거죠. 네. 파악이 안 됐는데 이걸 뚜껑을 닦아 보니까는 엄청나게 이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전 세계 더군다나 예. 미국만이 아니라. 아. 그러다 보니까는 화들짝 놀랐는데 이미 늦은 거죠. 이게 파산시키다 보니까 시장에서 리먼브러스 파산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 금융 시스템을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시장에서 제가 신용위기로 지난 목요일날 얘기했던 이유가 신용위기로 발전했다는 것이 대마불사가 성립 안 하는구나. 아하. 그 전까지는 대마불사가 작동했거든요. 미국도요. 예. 대마불사가도 안 되는구나. 설마 리만을 넘기겠느냐? 그렇죠. 리만을 파산시키겠느냐 했는데 파산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3위인 메릴 린치는 또 살려요. 예. 왜 같은 리먼은 구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리먼을 파산시켜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 괜찮을 줄 알았지. 괜찮을 줄 부실 알고.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부실 덩어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달러 정도면은 그거 싹 오려내고 달러 새 투입해 가지고 이걸 이제 건전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열어보니까는 너무 컸어. 암세포가 온몸에 다 번져 있는 전 세계에 다 번져 있는 거야 이게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안 관련된 금융회사가 없는 거야. 아. 리먼브러스하고 전 세계.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리먼이 파산하고 나니 파산시키니까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 다 날릴 수 있겠구나. 시티도 그 당시 불안하다 그러고 시티도 실제 국유화했었죠. 시트네. 예, 시티도 국유화했었죠. 끝내는요. 그러니까 뭐 시티가 저 정도 날아갈 정도, 시티도 이렇게 부실화됐을 정도면은 멀쩡한 은행이 어디 있겠느냐. 네. 이런 게 시중에 쫙 퍼지면서 완전히 신용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네. 금융위기가 터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해오리 바람이 분 건데 네. 그래서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FTX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게 이렇게 미국 거래소잖아 이거요. 예. 이 저기 바이낸스 같은 경우 는 중국계가 저기 그렇지. 가고 있는 예. 거라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FTX가 어쨌든 거래 규모가 굉장히 어쨌든 크고 예. 크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거래소가 이게 흔들리다 보면은 예. 거기에 관련돼 있는 소위 말해서 암호화폐 생태계가 예. 거래소를 중심으로 다 엮여져 있잖아요. 네. 엮여져. 거기에서 거래하는 암호화폐들이 미국인이 만드는 이게 거래소다 보니까는 예. 거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큰데 암호화폐 시장이 예. 걔네들 다 여기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라 이거예요. 예.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부분에서는 시스템이라 이겁니다. 암호화폐에서의 리만 브러더스였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차이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아직까지 뭐냐면은 그 규모가 여기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많이 안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 게 그 제한적으로 물려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규모가 어쨌든 간에 커졌을 때 미국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기준은요. 예. 딱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금융 시스템을 위협을 하느냐. 그러면 개입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으면은 그냥 파산시켜요. 미국은요. 파산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개별적으로 거기에 손정의가 뭐 100억 달러 날렸다 뭐 이렇다 해도 이거 뭐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 날리게 되면 저 개입하고 그러던데 예? 개입 안 해요. 미국은요. 네.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붕괴되지 않을 거라면은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전통적인 금융이잖아요. 암호화폐가 아니라. 그렇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거기에 얼마나 그러니까 물려 있는 것 같냐. 이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별로 이렇게 뭐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된 거죠. 물리지 네. 않다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산시키는 걸로 그냥 한 거고 암호화폐를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뭐냐면 암호화폐를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예? 이런 예. 이제 이 암호화폐 업계들에서 이것에서 굉장히 그동안 로비를 많이 했거든요. 규제하지 말라고. 자기들은 정신이 민간 저거에서 간 건데 왜 여기에 또 정부가 개입하려 그러냐. 또 그건 또 맞네. 예, 이 로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자초한 거죠. 암호화폐 이 참여자들이 자초한 거죠. 어떤 면에서. 거기 실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 아직도 이 암호화폐잖아요. 네. 왜 가짜 돈을 진짜 돈을 주고 살까? 그게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렇죠. 왜 그게 소위 말해서 가짜 돈을 왜 진짜 돈 주고 사? 아니 근데 그동안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미래에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또 그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스갯소리 꼰대하고 네. 안 바뀌죠. 이 젊은 사람하고 꼰대는.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예. 심지어 유시민 작가도 그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번 네.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은행이 찍어낸 화폐. 예. 이것도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거래로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영국의 영란은행이 예. 일개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그냥 일본 시중은행 중 하나였었어요. 예. 얘네들이 중앙은행 승격된 이유는 국가가 각 은행들마다 자기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던 시절인데 예.
저기 쟤네들이 발행하는 화폐로 네. 세금을 받겠다. 예. 정부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네. 세금을 받겠다고. 네, 그 대신 얘네들이 정부한테 니네들이 발행하는 국채를 영원히 상환하지 필요 없게 해주겠다. 그렇지. 이게 서로가 이해관계 맞바꿔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란은행은 아주 이제 신난 거죠. 예. 그다음 그 전에는 금 보유량만큼만을 은행권을 발행했는데 예? 종이를 발행했는데 지폐를. 근데 이제는 그거 관계없이 예. 찍어낼 수 있었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은행이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들, 이 지폐들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가치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종이라는 거 이해. 근데 우리가 서로가 그러니까는 수용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수용을 비트코인이 공동으로. 국가 화폐인 나라가 있잖아요. 엘살바도르. 논리적으로는 암호화폐나 지폐나 네. 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신용을 인정해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화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단지인데 뭐냐면은 암호화폐는 그 기반이 취약한 거죠. 그렇죠. 예. 취약한 거.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태어난 지가 이제 기껏해 한 10년 정도뿐이 안 된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고. 예? 기존의 저거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예. 여기는 사실 그러니까 탈중앙이다 보니까 누가 보증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완전히 그 발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착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저거 가지고 그냥 암호화폐가 폭등하고 막 그러니까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그걸 이제 뛰어드는 거란 투자 말이에요.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 강연할 때도 그런 얘기하는데 금융회사에 가가지고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예. 절대로 그 금융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모르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어. 근데 우리가 금융상품들 보게 되면은요. 예. 그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 몰라요, 직원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그 교육을 합니다. 예. 이 상품 어떻게 예. 이제 설명하라고 네. 고객한테. 그럼 그걸 이해해서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야. 예. 그 직원들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네. 그냥 거기서 이제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네. 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 특히 뭐냐면은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군다나 이해도가 이게 낮으신 분들은 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수익이 높아요. 안전해요. 뭐 이런 걸로 간단 말이에요. 원금 날릴 염려 없다. 어. 예.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불안전 판매로 이제 그러니까는 사기죠, 사기. 아니, 펀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창구 직원, 은행 직원들 그거 팔면서도 예. 그 펀드가 라인 펀드도 그렇고 디스커버리도 그렇고 예. 어디다 투자하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그 자기가 투자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모르고 투자하면 언제든지 돈 날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열려 있는 겁니다. 네. 예?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각오할 자신 있으면 하시고 예? 이게 그러니까는 안전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한 그러니까는 이 예금자 보호처가 돼 있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이해는 이게 안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가 이해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도 제가 그래요. 이해하지 못한 금융상품은 절대 거래하는 게 아니다. 투자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도 뭐냐면은 옥석을 가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암호화폐도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예. 네. 나름 그러니까 이 가치가 있어요. 형성이 됐어요. 이제는 거의 정착이 예. 됐어요. 예. 근데 나머지 대다수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 암호화폐를 긍정적인 측면에 많이 보는 사람조차도 예. 저는 인정을 안 해요. 예. 인정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잡코인들이라는 거.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뭐냐면 실질적인 가치가 보증이 안 되어 있어. 이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이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 새로운 실질적인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그거를 가치를 보증해 주죠. 예. 정부에서 보증도 안 해주는데. 아니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처럼 우리는 이만큼 금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만큼 발행한 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가격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예? 그걸 뭐 법적인 장치가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없는 이상에는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어디서 돈이 나온 데가 있는가 없는가. 예? 이거는 최소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내에서도 지금 그 며칠 전에 위믹스 예. 그 좀 결국 상장 폐지됐거든요. 이 위믹스가 뭡니까? 거래소인가? 아니 위믹스는 코인인데 아, 이거는 코인. 게임 개발 회사가 위메이드라는 게임 개발 회사가 여기서 이제 그 게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돈으로다가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개발한 거야. 네. 이 게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그 히트를 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도 얼마를 발행했는지 실제 발행은 10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신고는 10개 했다고 했는데
실제 발행하면 뭐 100개 막 이렇게 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장 폐지 요건이 돼서 결국은 상장 폐지가 돼버렸거든. 그렇죠. 어머나. 이거 투자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게임할 때 그 네. 게임 그 사에서 그 뭡니까 많은 그런 것들 발행했었잖아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온라인 있잖아요. 머니로 해가지고. 온라인 머니뿐만 아니라 그 게임의 필요로 하는 거니까 뭐더라? 우리가 그 뭐라고 부르죠, 그걸요? 뭐 있어. 예. 네, 게임 게임을 안 해봐서 하니까. 몰라. 네. 어쨌든. 그런 거 이제 아이템. 예, 아이템 같은 거를 사고 팔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템과 비슷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중앙 집중화돼 있다 보니까 리믹스가 집중화되다 보니까 밖에서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게 투명하게 알 수 이게 없지. 오픈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게임 아이템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냥 뻥튀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사기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는 건데 예. 그게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네. 그 게임 그 아이템 자체가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가치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발행했으면은 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이 FTX의 FT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수익 나오는 규모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의 주식 가치는 기업의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해가지고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결국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만큼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라고요. 코인도요. 코인도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근데 위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혼자서 다 주물르 걸고 앉았으니까는 어떻게 이게 가치가 얼마만큼 이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도 그렇죠. 없고.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든 화폐라고 하면서 혁명적인 화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자율적인 규제가 이게 작동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작동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의 국가의 개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초한 거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암호화폐 그러니까는 이 취지가 붕괴되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걸 생태계를 붕괴시킨 거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암호화폐 종사자들이. 그럼 그 암호화폐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이번에 FTX 이거 그 폐지되면서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떨어졌어요. 비트코인도. 네. 여기 또 멍든 가슴 한 분 계시네. 마이너스 75%. 네, 이거 저 팬데믹 이후에 들어갔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팬데믹 직전에 비해서는 네. 여전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70% 더 아직도 우위에 형성돼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50% 이상이나 형성돼 있습니다. 팬데믹 진짜요? 직전에 비해서는요. 그런 얘기하면은 이분 나만- 또 아니 나만 제가 슬프네. 마음만 그 얘기 상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암호화폐에 무슨 가치가 있냐 하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세상에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고 막 이렇게 되는데 10년. 그게 가치가 붕괴됐으면 0이 되는 이런 게 세상이 왔냐? 저는 절대 안 온다고 봐요. 절대 안 옵니다. 안 오는 단지 뭐냐면은 이 화폐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지금요. 아직 세팅이 안 제대로 됐죠. 틀을 잡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암호화폐 시장들이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릴 때 같이 값이 엄청 뛰고 같이 뛰고요. 그렇지. 부동산 뛰듯이 예. 뛰고 이 그 금융시장에서 돈이 빠질 때 제일 먼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국채라든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환율이요. 보게 되면 지난 9월 말 10월 중순까지 전 세계에서 엔화 다음으로 제일 많이 환율이 오른 통화였었어요. 그랬었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한국의 원화를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 통화로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취급받은 거잖아요. 근데 10월 중순 이후에 10월 한 20일경 이후부터 최근까지 많이 이제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몰라요. 가장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10월 20일경부터 시장에 어떤 게 형성됐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이제 전환할 것이다. 방향을. 소위 말해서 이제 11월 1일 2일에 마지막 0.75%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에서 그게 이제 끝이다. 0.75는. 그리고 이제 꺾인다. 이게 이제 시장이 형성됐었단 말이에요. 형성되니까 그거를 과도하게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안정이 드디어 이제 도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돈들이 다시 자금 시장으로 쫙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은 자금이라는 거, 돈이라는 것은요. 제일 먼저 위험할 때는 안전자산에만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위험한 자산들은 가치가 다 폭락하는 거야. 폭락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들어올 때는 그 안전자산 밑에 있는 것들에 돈이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졌던 것들 위험한 자산들이 회복력이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금융의 속성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에 돈이 막 유입될 때는요. 폰지 사기도 작동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한테 1,000을 빌렸는데
내가 수익률을 그러니까 100씩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빌려주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뭐냐면 그래가지고 실제로 100을 주는데 네. 다음 번에 사람이 돈이 들어온 거에 또 1000이 있었어. 네. 그럼 그걸 100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초기에는 그게 작동이 될 수가 있다고. 그게 소문이 날 게 아닙니까? 예. 진짜 100 줘.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돈을 준다고. 동생 엄마 다 끌어들이지. 돈을 막 유입할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게 작동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위험한 상품도 돈이 들어올 때는 이게 돌아갑니다. 예? 단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엉터리 같은 경우는 시효가 짧은 거고 예? 위험성이 있으면 그거는 자금이 빠질 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풀장에서 이 물이 빠질 때 네. 누가 진짜 저 문제가 있는 놈, 누가 수영장에다 오줌을 쌌는지 네. 이게 다 드러난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이제 그러니까 팬티도 안 입고 있었는지 물이 수영장 안 빠졌을 때는 물에 가려져가지고 몰랐었는데 물이 빠져 나가게 되면 누가 그러니까는 빨개 벗고 있었는지 다 드러난다. 이러면 이제 유명한 말을 한 이유가 금융시장의 속성이 돈이 막 들어올 때는요 위험한 상품도 위험이 다 가려져요, 은폐되져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이제 빠져나갈 때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부터가 우선 쭉 나오는 거죠. 수영장물이 좀 들어왔나 보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것들은 그럼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그 시스템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그 가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고. 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에 그 외국에서는 FTX하고 국내에서는 뭐 위믹스 하면서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타격이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하고 뭐 좀 성격은 좀 다르지만은 디지털 화폐 지금 CBDC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거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하고도 여기에도 영향이 좀 있을라나요? 그 기본적인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앙은행은 어쨌든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CBDC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오히려 저쪽은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쪽이 좀 그 더 낫다, 그렇죠. 안전하다. CBDC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진전되는 수밖에 없고 국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치열하다 보니까 CBDC는 저는 그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잖아요. CBDC가요. CBDC가 사실 도입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블랙머니들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하 금융 같은 지하금융이 거. 없어지죠. 우리나라처럼 지하금융 큰 나라에서는 왜 없어져요? 아니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 전자결제가 되는데 전자결제가 되면 다 이게 거래의 흔적이 다 남잖아요. 현금 거래라는 건 그걸 추적을 못하니까 이게 블랙머니인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CBDC 그 디지털 화폐가 빨리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도 될 테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가상화폐 미래는 장밋빛입니까? 저는 사실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은 가짜 돈을 왜 진짜 돈 주고 살까? 저는 제가 뭐 무지랭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국가화폐하고 가상화폐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폐가 굉장히 다원화될 수 있다. 다원화. 그러니까 그냥 민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고 합니다. 애플이 한때 기업 가치가 3조 달러가 넘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때 아주 구할 때는요. 전 세계 국가들이 한 2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GDP 5인 영국, 인도가 3조 달러가 안 된다고요. 뭐가 3조가 안 돼요? GDP가요. 한 나라 경제 규모가요. 그러니까 기업이 세계 4위 정도 되는 거예요. 국가로. 이 국가 다음 네 개 나라 다음 정도로 같이 큰 거예요. 그렇게 경제 그 가치가 큰 거죠. 경제 규모가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애플이나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활약상을 보이는 이 기업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플랫폼 기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상에서 많이들 가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상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경의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 규모가 사이즈가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애플이 근데 뭐냐면 자기들 통화 쓰겠다. 애플페이. 애플이 그걸 쓰겠다 하면 그걸 누가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페이스북이 그걸 했다가 정부에서 그걸 그러니까 말리는 바람에 못했던 거 있잖아요. 리브라인가 뭔가요. 리브라라고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이런 상태 속에서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1조 달러 이상 기업들이 등장하거든요. 전통적으로는 5천 달러 미만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민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저기 허용만 된다면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면은 네. 자기도 통화 쓰겠다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그렇게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저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문제지. 전 10년 봅니다. 안 팔고 버텨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듣고 계십니다.